전현이 재수가 없어서 내 병이 안 낫는 거라니까. 똥오줌 받아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지. 효부는 무슨 효부야. 새벽 5시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던 저는 안방 문 너머에서 그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중환자실 침대에서 제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 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제 끝까지 참고 견뎠던 한 여자의 서늘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부엌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아침죽을 끓이려고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손목에는 어제 시어머니를 부축하다 삔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이 끓는 소리 사이로 안방에서 두런두런 통화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척과 안부를 나누는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발걸음이 안방 문 앞에서 저절로 멈췄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가 진짜 화병이 나서 못 살아. 전현이 재수가 옴붙어서 내 병이 안 낫는 거라니까. 아침부터 전현 낮장만 보면 있던 밥맛도 뚝 떨어진다니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손등에 튀어 살같이 따끔거렸지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밖에서나 하는 소리고 알고 보니 전현이 우리 집에 아주 지독한 살을 뻗치고 들어왔나 봐. 안 그래도 아까운 우리 아들 저런 거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불쌍해. 쯧쯧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을 쉬면 안방까지 제 숨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요. 3년이었습니다. 딱 3년 전 저는 강지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35살 프리랜서 번역가. 외국 소설과 입문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한 문장을 두고 사흘을 고민하는 성격이었어요. 원문이 가진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까지 자판을 두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죽도록 싫어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늘 그리웠습니다. 그 그리움이 결국 저를 이 집까지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엌 식탁에 손을 짚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5년 전 그날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종로의 한 한정식집에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견기업 과장, 36살. 양복깃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모습이 단정했어요. 강지원 씨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아주 얌전하신 게 완전 내 이상형입니다. 박민준이 의자를 빼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휴, 별 말씀을요. 칭찬이 과하세요. 저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집에서 번역하신다면서요? 조신하게 글 쓰시는 분이라 그런가 눈빛부터 다르신데요? 딱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며느리감입니다. 박민준이 수저를 정갈하게 놓아주며 말했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말투에 가시가 없었고 식당 종업원에게도 깍듯했어요. 물잔이 비면 알아서 채워주고 제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지원 씨, 우리 오늘 뭐 먹을까요? 혹시 못 먹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하,
그거 참 다행이네. 나도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우리 두 사람 아주 천생연분입니다. 박민준이 농담처럼 던지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의 빗장을 조금 풀었어요. 오랜 자취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그 다정함은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6달 만에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최말수는 호텔 한식당의 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짧은 파마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키가 자그마한 여자였어요. 아이고, 내가 지원이냐?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쁠꼬. 우리 아들이 아주 복덩이를 물고 왔네. 최말순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받쳐 인사했어요. 어머님이 다 뭐냐. 그냥 엄마라고 불러라. 너 밥하는 거 힘들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몸만 와. 알았지? 최말순이 옆에 있던 박민준의 등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 많은데 목소리 좀 낮춰요. 박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어깨를 움츠렸어요. 내가 시집살이 그딴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넌 이제 내 친딸이나 마찬가지여. 이 어미가 평생 잘해주마. 최말순이 제 등을 토닥이며 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딸처럼 키워주겠다는 말, 시집살이 모른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꼭 2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몸이 마비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해.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박민준이 병실 복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어요. 민준 씨,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니 금방 깨어나실 거야. 일단 들어가서 얼굴부터 보자. 저는 박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노트북을 병실 보호자 침대에 펼쳐놓고 일을 했어요. 박민준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사흘에 한 번 잠깐 들렀습니다. 지원아, 내가 며느리잖아. 이번 주만 내가 병원에서 좀 먹고 자고 해줘. 나 회사 잘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박민준이 병실 문 앞에서 양복 단추를 잠그며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가 며칠만 연차 내면 안 돼? 어머니가 눈만 뜨면 너부터 찾으시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식판을 치우다가 박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따 참, 내가 연차 내면 진급은 누가 시켜줘? 넌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면 되잖아. 내가 좀 희생해. 박민준이 가방을 어깨에 매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올케, 우리 엄마 부탁 좀 할게. 올케는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잖아. 우린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그래.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에게 슬쩍 눈짓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언니 짱이다. 엄마,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네. 난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 작은 시누이는 박스에 든 음료수를 침대 옆에 놓고는 1시간 만에 자리를 떴어요. 병원에서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온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번역일은 시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에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2군데를 놓쳤고 10년 넘게 이어온 제 이름이 출판사 목록에서 하나둘 지워졌어요. 손목은 늘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지원이 진짜 착하지? 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박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와 시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아이고, 내 딸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은혜는 꼭 갚으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3년을 견뎠습니다. 부엌 식탁 모서리에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도록 힘을 주고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내가 미쳤다고 진짜 그년이 예뻐서 효부 소리 했겠어? 다 쇼한 거지, 쇼? 그렇게 알랑방귀라도 끼워줘야 내 똥오줌 받아낼 거 아니야. 안 그래? 깔깔깔. 최말순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저는 두 무릎이 꺾일 것 같아서 식탁을 짚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진작에 이혼하고 싶어 죽겠대. 그래도 당장 아쉬우니까 꼭 참고 있는 거지. 게다가 전현 애도 못 낳는 반쪽짜리잖아. 지가 성녀인 주제에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어. 귓속이 윙 하고 울렸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박민준의 검사 결과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말 못한다고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사정했던 사람이 박민준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저 혼자 짊어지고 시어머니의 한숨을 다 받아냈는데 저는 천천히 부엌을 둘러봤어요. 싱크대 옆에는 어제 빨아둔 시어머니의 기저귀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죽이 보글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죽이 든 냄비를 그대로 들어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 국물이 쓰레기통 안에서 철퍽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밖에서 덜그럭거리는 게 누구야? 안방에서 최말순이 신경질적으로 외쳤어요. 저예요, 어머님. 저는 부엌 쪽을 향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아침 죽 다 끓였어? 빨리 한 상 차려와봐. 배고파 죽겠는데 꾸물거리고 있어. 최말순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님 죽은 없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안방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속옷, 세면도구, 노트북, 그동안 모아둔 외장하드, 딱 그만큼만 챙겼습니다. 3년간 이 집에서 쌓은 것 중에 제 것이라고는 그게 다였어요. 야, 강지원, 너 2년 어디 갔어? 대답 안 해? 거실에서 최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거실로 나섰어요. 한쪽 몸이 굳은 채로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은 최말순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지금 그 짐가방 뭐냐? 아침부터 미쳤어? 최말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어머님, 저 이 집에서 나갑니다. 저는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둔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년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당장 밥상이나 차려와. 최말순의 입가가 일그러졌어요. 제가 재수가 옴붙어서 어머님 병이 안 낫는다면서요? 저 같은 살덩이가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녀인 며느리는 이만 꺼져드릴 테니까 이제 귀하신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당신 아들한테 도장이나 찍으라고 전하세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끌었어요. 바퀴 구르는 소리가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등 뒤로 최말순이 더듬더듬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강지원. 이 나쁜 년아. 당장 거기 안 서?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어딜 나가. 아. 저는 신발끈을 묶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한 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이 제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길게 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손등에는 아침에 죽 국물이 튀어 발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다른 손으로 슬며시 덮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일단 강변역 쪽으로 가주세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뗐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살던 동네였어요. 그 근처에 가면 잠깐이라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20통이 넘어가자 저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원,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울고 계셔. 너 미쳤어? 박민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민준아, 나 집에 안 들어가. 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엄마 약은 누가 챙기고 점심은 누가 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박민준이 헛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민준아,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신 병이 안 낫는데 며느리 자랑은 다 연기였대. 그 말을 내 귀로 들었어. 아, 그 얘기야? 엄마가 아프시니까 홧김에 한 소리지. 그걸 가지고 이 난리를 쳐?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하다. 박민준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예민하다고.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래, 예민해. 3년 동안 똥오줌 받아낸 사람한테 약 시간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 그게 내 첫마디야, 민준아. 강지원,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야. 내 엄마라고. 박민준이 끝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아, 나 이혼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전화를 한참 동안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흘끔 저를 보고는 라디오 볼륨을 슬며시 낮춰주셨어요. 본가가 있던 동네 근처의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면 편의점 김밥을 사와 한 줄을 반나절 동안 나눠 먹었습니다. 박민준의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끝없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과 비슷한 말이 한두 줄 오더니 곧 욕설로 변했어요.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엄마 무슨 일 생기면 다 내 탓이다. 빨리 안 들어오면 짐 다 갖다 버린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모텔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강지원 씨 짐 여기 다 갖다 놨습니다. 받으세요. 낯선 택배기사 2명이 모텔 로비에 박스 7개를 쌓아놓고 서 있었습니다. 박스 한쪽에는 박민준이 휘갈겨 쓴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책들이 표지가 구겨진 채로 마구잡이로 처박혀 있었어요. 번역 작업 자료가 든 파일들은
비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민준 씨라고 남편분이라던데. 이거 다 받기로 한 거 아닙니까? 기사님이 영수증을 내밀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받을게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박스를 모텔방으로 옮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안에 박스들을 늘어놓고 저는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박스를 더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알림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원이, 너 이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서 시어미를 버리고 도망을 가. 너 같은 년은 천벌을 받는다. 천벌을. 최말순의 쉰 목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찢을 듯이 터져나왔어요. 새로운 간병인이라는 년은 손이 거칠어서 내가 몸살이 났다. 너 안 들어오면 나 죽어. 죽어서 너 한 맺힌 귀신 돼서 따라다닐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박스더미 사이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겨주는 손과 발이었을 뿐입니다. 그 손과 발이 도망갔으니 이제 욕을 퍼붓고 죽음을 들먹이며 다시 끌고 오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다시는 그 집 현관문을 열지 않을 거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는 반지하 원룸을 겨우 구했어요. 창문을 열면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이 보였습니다. 박스들을 한쪽 벽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3년 만에 번역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출판사 편집자들에게 메일을 돌렸어요. 답장은 더디게 왔습니다. 지원 씨,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책들은 다 다른 분들이 맡고 계셔서요.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해요. 가장 친했던 편집자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3년이라는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사이에 새 번역가들이 이름을 알렸고 업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이력서를 다듬어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거나 거절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어요. 월세, 공과금, 식비, 변호사 상담료까지. 저는 결국 집 근처 편의점에 야간 근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강지원 씨, 번역가셨다고요. 우리 가게 일이 좀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의아한 얼굴을 했어요. 사장님, 저 손도 빠르고 계산도 잘해요. 한 번만 써주세요. 저는 2손을 모으며 부탁했습니다. 사람이 급하긴 한데. 그럼 내일부터 와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장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고 낮에는 원룸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저녁에는 번역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양쪽에 차고 컵라면 진열대를 정리할 때마다 시어머니 식판을 들고 다니던 그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그 통증이 시댁에서 느끼던 통증보다는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끊긴 편의점에서 저는 계산대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호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또 진동했어요.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진동이 멈추자
곧 새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강지원, 너 이혼하자고 했지. 좋아, 해줄게. 대신 너도 각오해. 이 집안에서 챙겨간 것들 다 토해내고 나가야 할 거야. 알아들어? 박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휴대전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각오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일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호주머니에 넣고 계산대 옆에 놓아둔 따뜻한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유리문 너머로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원룸에 돌아온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방문을 열었어요. 신발도 벗기 전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게 뭐야? 저는 종이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두 건이었어요. 하나는 4천만 원, 다른 하나는 3천만 원. 대출 신청일은 1년 전과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은행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밀려 신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통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명의로 대출이 두 건 있다는 통지가 왔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강지원 씨, 일단 그 서류 전부 들고 사무실로 오세요.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 당시의 서류 사본을 떼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가능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박민준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한번 맡긴 적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한다며 가져갔던 그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떼온 서류를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대출 신청서에 적힌 글씨는 분명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서명도 어딘가 어색하게 흉내낸 모양이었어요. 강지원 씨, 이건 확실히 누군가 강지원 씨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남편분이 가장 유력하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민준이가 주식을 했었어요. 결혼 초에 작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점점 커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어요. 그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형사고소도 같이 준비합시다. 대출 사기로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일이 터졌어요. 저녁 무렵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사고를 쳤어. 간병인 아줌마를 때려서 경찰서 갖다 잤니? 큰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 저는 이제 어머님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어머님이 너 데려오라고 난리야. 합의금이 한두 푼이 아니래. 너도 가족이었잖아. 큰 시누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형님, 저는 가족이었던 적 없었나 봐요. 끊을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 뒤, 이번에는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지원,
너 합의금 안 보태면 이혼 도장 안 찍어. 알아들어? 박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다 알고 있어. 이자는 누가 갚고 있어?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민준이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민준아, 내가 변호사한테 갔어. 서류 다 떼봤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강지원, 너 이거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정리할게. 엄마 합의금만 좀 도와줘. 응? 박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정조로 바뀌었어요. 민준아, 끊을게. 저는 다시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한참 동안 박민준의 이름을 띄우며 진동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엎어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빚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로는 평생 갚지 못할 돈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윤정우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청안의 편집장 윤정우라고 합니다. 4년 전에 번역하신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한번 뵙고 새로운 작업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어요. 번역가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한 줄이 까만 글씨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적어 보냈어요. 다음 날 오후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윤정우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테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짙은 회색 니트에 검은 외투를 단정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이시죠? 윤정우입니다. 윤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메일 잘 받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큰 의학 교양서를 한 권 들여오려고 합니다. 분량이 적지 않은데 강지원 번역가님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윤정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원서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저는 그 책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편집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일을 거의 쉬었어요. 감이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책 표지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강지원 번역가님이 4년 전에 옮긴 그 책, 저는 그 책 때문에 출판 일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 분에게 감이 떨어졌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윤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떨궜어요. 누군가 제 능력을 또렷한 목소리로 인정해 준 게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학 교양서라면 출판사에서 의학 쪽 자문도 받으실 텐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희 출판사가 청안대학병원 재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문은 그쪽에서 받을 거고요. 사실 그 재단이 저희 집안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윤정우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출판사 편집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만나러 나온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부담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작업하시는데 자문 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윤정우가 한 손을 들며 덧붙였어요. 편집장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작업을 시작해도 시간이 평소보다 걸릴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윤정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선인세 일부도 받기로 했어요. 가게를 나서며 윤정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손에 든 원서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윤정우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번역 자료를 전달받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 인도에서 윤정우가 저에게 자료 봉투를 건넸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윤정우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인도 건너편에서 누군가 우리 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민준이었습니다.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찌른 채 입꼬리를 빗둘게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준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저와 윤정우 쪽을 향해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박민준의 모습이 인파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아는 분이세요? 윤정우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어요. 편집장님, 죄송해요. 제 일 때문에 편집장님까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사흘 뒤 박민준의 변호사 이름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빨간 줄이 그어진 사유란에는 그 한 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소장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원룸 창밖으로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제 방 안의 시간만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그날 밤 저는 가방도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원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차갑게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박민준이 보낸 소장의 빨간 글씨가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부정한 행위. 3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손으로 저는 그 글자를 받았습니다. 빚 7천만 원, 시어머니의 합의금 협박, 윤정우와 찍힌 사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등을 짓눌렀어요. 저는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윤정우가 다리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 어떻게 여기를...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지원 번역가님이 보낸 메시지가 이상해서요. 원룸으로 갔는데 안 계셔서 그냥 발 닿는 대로 왔습니다. 윤정우가 가까이 다가오며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편집장님, 죄송해요. 제가 편집장님 일까지 망쳤어요. 박민준이 우리 사진을 찍어가서 부정행위로 소장을 보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그 일은 제가 책임지고 같이 풀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려가시죠.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윤정우가 차분히 말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강요하지 않는 그 거리감이 그날 밤 저를 다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제 친구 중에 가사 사건만 15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 같이 가시죠. 부정행위 주장은 정황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정우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편집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컵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게 만들면 됩니다. 윤정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2번, 3번 되뇌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게 만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단단한 못처럼 박혔어요. 다음 날 윤정우가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 새 변호사가 합류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모두 책상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박민준의 욕설 문자,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 명의도용 대출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강지원 씨, 결정적인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박민준 씨가 대출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요. 새 변호사가 자료를 한 장씩 훑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은행 창구에 갔을 수도 있고요. 그날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자료 더미 옆에 2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보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한쪽은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시도해 봅시다. 변호사가 펜으로 무언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은행 본점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넣었어요. 2주 뒤 4천만 원 대출 신청 당시의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화면 안에 박민준이 양복을 입고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제 신분증을 내고 제 도장을 꺼내 직접 찍는 모습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강지원 씨 잡았네요. 변호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윤정우가 맡긴 원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넘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굳어있던 머릿속 근육이 한 줄 한 줄 풀려나갔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고 비슷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 비교했어요. 새벽 2시에 한 챕터를 끝내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어깨가 가벼웠어요. 며칠 뒤 윤정우가 출판사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보내주신 일장 검토 다 끝났어요. 회의실에 자문 선생님도 와 계세요. 윤정우가 회의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안에는 흰머리가 희끗한 의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반갑습니다. 원고 정말 잘 봤어요. 의학책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풀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자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부족하긴요. 이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시간 내서 같이 보면 돼요. 자문 선생님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윤정우가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자문 선생님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강지원 번역가님이 끝까지 맡으셔야 한다고요. 윤정우가 옅게 웃으며 말했어요. 편집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자기 일을 자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윤정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윤정우를 바라봤어요. 박민준이 한 번도 저에게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 한구석에 천천히 접어두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윤정우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제 일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작업만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걸음을 늦추며 물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이 옮긴 4년 전 그 책, 제가 가장 힘들 때 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단 일도 떠맡으면서 책 만드는 일은 그만둘까 했었거든요. 그 책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다시 한번 해볼 마음이 생겼어요. 윤정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편집장님, 그건 작가의 글이었어요. 저는 옮긴 것뿐이에요. 저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옮긴 사람의 호흡이 없으면 그 글은 저한테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4년을 기다렸어요. 강지원 번역가님이 다시 일을 하실 때를. 윤정우가 복도 끝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며 저를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 제 시간을 4년이나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 그동안 시댁에서 보낸 3년의 무게를 조금씩 흩어놓았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제 원룸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지원 씨, 박민준 씨 쪽 변호사한테 우리 증거 목록 일부를 보냈습니다. 대출 영상은 안 보냈고 욕설 녹취록 일부만 보냈는데도 저쪽에서 부정행위 주장은 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님, 정말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쪽이 공격할 차례입니다. 다음 기일 전에 대출 사기 형사 고소장도 같이 접수합시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천천히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작업하던 번역 원고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다듬어 나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윤정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오늘 저녁 식사 안 거르셨죠? 어두워질 때 안부 묻고 싶어서 보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짧은 답장을 적어 보낸 뒤 휴대전화를 책상에 엎어 놓았습니다. 원룸 천장에 노란 형광등이 잔잔하게 떨렸어요. 저는 다시 자판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3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이름이 그 문장들 위에서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의 첫 재판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짙은 회색 정장 한 벌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3년 동안 굽어있던 어깨가 오늘만큼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법원 정문 앞에서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원 씨, 오늘은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합니다. 강지원 씨는 그냥 똑바로 앞만 보고 계세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 떨고 있는 거 티나요? 저는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들어가시죠. 변호사가 짧게 웃으며 앞장섰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박민준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늘 입던 것보다 한 치수 커 보였고 얼굴은 푸석했어요. 저는 박민준 쪽을 한번 보고는 다시 정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사가 무어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박민준의 시선은 자꾸 저를 향해 흔들렸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박민준 측에서는 처음에 부정행위 주장을 거둔 채
시어머니 부양 의무를 저버린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그 말을 들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음성 파일을 잠시 재생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정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재수가 없어서 내 병이 안 낫는 거라니까. 며느리 자랑하고 다닌 거 다 연기지. 똥오줌 받아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법정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판사의 펜이 종이 위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박민준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박민준의 음성을 재생했어요. 야간 편의점 앞에서 받았던 그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강지원, 너 합의금 안 보태면 이혼 도장 안 찍어. 알아들어. 이 집안에서 챙겨간 것들 다 토해내고 나가야 할 거야. 법정 안에 박민준의 낮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박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건 사적인 통화입니다. 저렇게 잘라서 들으면 누구나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발언 순서는 따로 드립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박민준을 자리에 앉혔어요. 변호사가 그 틈에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은행 창구의 영상이었어요. 박민준이 양복 차림으로 창구에 앉아 제 신분증을 내고 도장을 찍는 장면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은 원고 강지원 씨의 명의로 받은 4천만 원 대출 신청 당시의 영상입니다. 신청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박민준 본인입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재판장님, 그건 제가 아내 부탁으로 대신. 박민준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의자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피고 마지막 경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살짝 기댔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매일 떨리던 손이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차분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판사는 박민준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 7천만 원은 모두 박민준이 책임지도록 했어요. 위자료는 제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박민준이 기둥 옆에서 저를 막아섰어요. 강지원, 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민준이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아, 손 치워. 저는 박민준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지원, 한 번만 사정 좀 봐줘. 빚 다 갚으려면 나 죽어. 진짜로 죽어. 박민준이 두 손을 모아 빌듯이 흔들었어요. 민준아, 죽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그 말할 자격은 진작에 잃었어. 저는 박민준 옆을 그대로 지나쳐 걸어나갔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한낮의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달 윤정우의 출판사에서 의학교양서가 출간되었어요. 표지에는 옹기니 강지원이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점 매대에 책이 깔린 지 일주일 만에 그 책은 종합 베스트셀러 5위 안에 들어갔어요.
독자 서평란에는 매일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풀어준 번역가가 누구냐? 다음 책은 언제 나오느냐? 저는 그 댓글들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며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화면을 만져봤어요. 윤정우는 저에게 출판사 전속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날 윤정우가 만년필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이건 출판사 대 번역가의 계약일 뿐이에요. 강지원 번역가님 자유는 어디서도 묵지 않습니다. 윤정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집장님 알아요.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저는 옅게 웃으며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만년필을 내려놓자 윤정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3년 동안 누구의 손도 마음 편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박민준의 손은 늘 책임을 떠넘기는 손이었고 시어머니의 손은 늘 무언가를 요구하는 손이었습니다. 윤정우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었어요. 저는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어요. 이전의 반지하 원룸과는 달리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삿짐을 거의 다 정리한 그날 저녁 윤정우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집들이도 못 가져봤다고 하셨죠. 약식으로라도 합시다. 윤정우가 와인병을 식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진짜 집들이는 아닌데 그래도 와주셨네요. 저는 잔 2개를 꺼내 식탁에 놓았어요. 강지원 번역가님, 이제 그 호칭 좀 바꿔봐요. 일 밖에서는요. 윤정우가 와인을 따르며 슬쩍 웃었습니다. 편집장님은요. 일 밖에서는 뭐라고 불러드려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잔의 다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정우, 가 어때요? 윤정우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들었어요. 정우 씨. 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네, 지원 씨. 윤정우가 잔을 가볍게 부딪혀 왔어요. 잔이 닿는 소리가 거실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 모금의 와인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3년의 그 끈적한 시간이 거짓말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혀끝에 닿은 와인의 맛은 떨지도 시지도 않고 그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잔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오늘 밤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책상 앞에서 2번째 책의 교정지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노랗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교정지 한 장을 넘기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강지원 씨 맞으시죠? 청안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최말순 보호자 연락처에 강지원 씨 번호가 아직 등록돼 있어서요. 최말순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에요. 보호자 등록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도 직계 가족분이 연락이 안 돼서요. 박민준 씨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직계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끊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식어 있었어요. 저는 다시 교정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큰 신우이였습니다. 지원아, 너 들었지? 엄마 중환자실 들어갔어. 큰 신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어디 갔는지 너 알지? 회사 돈에 손댔다잖니? 잠적해버렸어. 너밖에 없어, 지원아. 큰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갈라졌어요. 형님,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씨 강지원이에요. 박씨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가 이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니. 어머님이 너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신단다. 큰 신우이가 한숨과 함께 말끝을 흐렸어요. 형님, 끊을게요.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끊어낸 줄 알았던 그 줄이 아직도 제 발목 어딘가에 가늘게 매여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출판사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1층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친척 어르신 2명이 함께였어요. 강지원, 너 사람이냐? 어머님이 다 죽어가시는데 회의가 그렇게 중요해. 큰 시누이가 제 가방끈을 잡아챘습니다. 형님, 손 놓으세요. 여기는 제 일터입니다. 저는 가방끈을 가만히 풀어냈어요. 내가 일터를 따져. 어머님이 너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 똥오줌 받아줬다고 평생 자랑하셨다. 우리 며느리 효부라고. 작은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키워줬다고요. 형님, 저 35에 시집갔어요. 어머님이 저를 키운 적이 없으세요. 저는 차분히 받아쳤어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처음 보는 친척 어르신이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실에서 직원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형님, 작은 형님, 그만하세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너 한번 무너져 봐라. 잘 먹고 잘 사는 꼴 우리가 가만 안 둬. 큰 시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침을 튀겼어요. 저는 그 손가락 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라면 그 손가락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손가락이 그저 허공을 가르는 손가락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욕설이 쏟아졌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원 씨, 인터넷 보셨어요. 윤정우의 목소리에 평소답지 않은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물었어요.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익명인데 정황이 너무 정확해요. 윤정우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 주소를 열어보았어요. 글 제목은 짧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번역가의 진짜 얼굴,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간 며느리. 저는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점, 제 이름의 한 글자, 출판사 책 이름의 일부, 거주지의 동네 이름까지 노골적으로 흘려져 있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돈맛 보더니 시어머니 중환자실에 버려두고 와인 마시는 인간이라는 한 줄이 박혀 있었어요. 정우 씨, 누가 우리 와인 마신 사진까지.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 그날 우리 집에서 마신 거 사진 찍어둔 적 있어요. 그게 어디 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우리 사이를 엮으려는 의도예요.
윤정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우 씨, 어떻게 해요? 책 판매에도 영향이 갈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윤정우가 짧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평란에는 이미 새 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속았다. 책 환불할 거다. 그동안 잘 옮긴 줄 알았는데 사람 됨됨이가 이러면 그 글도 다시 봐야겠다. 불매한다. 저는 화면을 닫고 식탁 위에 이마를 댔어요. 조금 전까지 따뜻하던 오피스텔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뒤 윤정우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일단 따뜻한 거 좀 마셔요. 변호사한테 가는 길에 사왔어요. 윤정우가 종이컵에 든 따뜻한 차를 식탁 위에 올렸어요. 정우 씨, 저 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집 사람들한테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종이컵의 온도가 그제야 손끝에 닿았어요. 지원 씨,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지원 씨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잊으면 안 돼요. 윤정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우 씨, 저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저 친척들이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저는 종이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원 씨,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을 안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그어야 해요. 윤정우가 식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의 욕설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독자들의 환불글, 신우이의 손가락질, 시어머니의 거친 음성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 씨, 저 이번엔 도망 안 칠 거예요. 도망쳤더니 더 끈질기게 따라오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가서 끝을 낼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윤정우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원 씨, 같이 갑시다. 끝까지요. 윤정우가 짧게 말했어요. 저는 식어가던 종이컵을 다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굳어있던 두려움 한 조각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어젯밤 캡처해둔 글과 댓글 자료가 들어있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입가를 가만히 다물었어요. 강지원 씨, 이건 명예훼손에 업무방해까지 같이 갑니다. 신상정보 흘린 부분은 따로 떼어 또 걸 수 있어요. 변호사가 펜으로 자료의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번엔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어요. 강지원 씨,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잡지 한 곳에 정식 인터뷰를 할 거예요. 3년 동안의 간병 기록도 이혼 판결문도 다 공개할 거예요. 가릴 거 없어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강지원 씨, 한동안은 시끄러울 겁니다. 견디실 수 있겠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끝을 다듬었습니다. 변호사님, 3년 견뎠어요. 몇 주 못 견디겠어요. 저는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윤정우였습니다. 지원 씨, 잡지사 쪽 만나기로 한 거
우리 출판사 회의실에서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윤정우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문 앞 가로수의 마지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잎사귀들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뒤 출판사 회의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저는 시댁에서 3년 동안 적어둔 간병일지의 일부를 기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새벽 5시에 끓인 죽의 종류, 약 시간, 기저귀 갈아준 시각, 시어머니가 잠든 뒤 작업한 번역 분량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자가 일지를 한 장씩 넘기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이 기록을 왜 매일 적으셨어요? 기자가 펜을 들지 못하고 물었어요. 기자님, 처음엔 어머님 약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 일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일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기자님, 이혼 판결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가려진 부분 없이 다 봐주세요. 저는 판결문 사본을 기자 앞에 내려놓았어요. 기자가 판결문을 다 읽고 한참 동안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강지원 번역가님, 이대로 기사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익명 처리 안 하시고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기자님, 이름을 가리면 또 가려진 채로 살아야 해요. 저는 이제 가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잡지 첫 페이지에 제 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침묵을 그만둔 며느리, 번역가 강지원. 기사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인터넷의 분위기가 천천히 뒤집혔어요. 3년 동안의 간병일지를 본 사람들이 댓글 창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효부 중에 효부다. 도망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다. 전 시어머니, 전 남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댓글들을 굳이 다 읽지 않았어요. 한 줄, 두 줄을 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무게는 인터뷰를 결심한 순간에 내려놓아 있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지원 씨, 익명글 작성자 신원이 나왔습니다. 친척분 중 한 분입니다. 명예훼손 정식 입건됐고요. 형님 두 분도 회사 앞에서 소란 피운 건으로 따로 조사받고 있어요. 변호사가 담담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어요.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의 잎사귀가 어느새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앙상한 가지 사이로 햇살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끝, 저는 청안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짧게 손 소독을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침대가 보였어요. 한쪽 몸이 더 굳어 있었고 얼굴은 한 줌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다가서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의식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원아, 지원이 왔어. 최말순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님, 강지원입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섰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최말순의 한쪽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이라면 그 눈물에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 눈물이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 안간힘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살아계실 때 사과하셨어야지요. 그때 안방 문 너머에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재수 없는 며느리라고요. 똥오줌 받아낼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최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원아, 그건 내가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최말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저를 향해 뻗었어요. 어머님, 아프셨던 건 압니다. 그런데 아픈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를 원망하세요. 친척들을 원망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이 집안에서 나갔습니다. 제 도리는 1년 전에 끝났어요. 저는 마스크 너머로 또렷이 말했어요. 최말순의 손이 천천히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무어라 더 움직였지만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끓인 죽 3,000 그릇, 갈아들인 기저귀 1,000장, 그건 어머님이 평생 자랑하셨다는 그 효부 며느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거절을 못해서 들었던 손이었어요. 그 사실을 어머님이 안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말순의 눈가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눈물을 한 번 더 내려다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유리문이 등 뒤에서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의 찬 공기가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폐 깊은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찼습니다. 정문 옆 벤치에 윤정우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다가가 섰습니다. 정우 씨, 끝났어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지원 씨, 괜찮아요. 윤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아요.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리고요. 저는 정문 너머의 큰 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원 씨, 그게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윤정우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잠시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병원 정문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들것이 한 대 들어가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이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한 사람의 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시작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정우 씨, 저 오늘 저녁에는 책상 앞에 다시 앉을 거예요. 다음 책 1장 마무리해야 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떼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같이 갑시다. 회의실 비워둘게요. 윤정우가 보폭을 맞춰 옆에 따라 걸었어요. 정문 밖 큰 길에서 신호등이 푸른 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한 발, 2발. 3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던 짐이 흰 선 위에서 한 칸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끝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가방끈을 어깨에 다시 고쳐맸어요. 그러고는 다음 골목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가을이었어요. 종로항 골목의 오래된 건물 2층에 작은 간판 하나가 새로 걸렸습니다. 지원 번역.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5글자였어요.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책장에는 그동안 옮긴 책 12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후배 번역가 2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 중이었어요. 대표님, 오늘 자문 선생님 미팅이 2시예요.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후배 번역가가 안경테를 가볍게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민 씨. 미팅 끝나고 같이 점검해요. 저는 의자를 빼며 답했어요.
대표님, 어제 보내주신 일장 피드백 잘 받았어요. 그 부분 다시 고쳐봤어요. 다른 후배 번역가가 화면을 저쪽으로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수진 씨, 천천히 가요. 한 문장에 사흘 걸려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저는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후배 번역가가 옅게 웃으며 다시 자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전 잠시 두 손바닥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식판을 들고 다니던 손이었어요. 이제 그 손은 다른 사람의 책을 검토하고 후배의 문장을 다듬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오래전 거래하던 출판사의 편집자였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신문 봤어요. 인터뷰 정말 좋더라고요. 편집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집자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의자를 살짝 돌리며 답했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그때 거절했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새 의뢰 한 번 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집자님, 일정은 다음 달에 잡아볼게요. 매일 한 번 주세요. 저는 짧게 답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3년 공백을 두고 떠나갔던 이름들이 한 명씩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따뜻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미워할 시간도 원망할 시간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자문 선생님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강지원 대표님, 박민준 씨가 어제 체포됐다고 합니다. 도피 중에 다른 사건으로 잡혔어요. 사기 혐의도 같이 묶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로 골목 위로 비둘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갔어요.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안쓰러움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무감각이 낯설지 않았어요. 지난 봄 시어머니가 회복하지 못한 채 어느 국립요양병원의 작은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은 윤정우였어요. 지원 씨, 한번 가보실래요? 윤정우가 그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 씨, 가지 않을게요. 저는 1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다 했어요. 저는 그날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윤정우는 그 답을 한 번에 받아들였어요. 다시 묻지 않았고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런 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고마웠어요. 해가 기울 무렵 윤정우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 씨, 사무실 차린 지 한 달 됐죠? 늦은 축하해요. 윤정우가 꽃다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우 씨, 매주 와놓고 한 달 늦었다는 말은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옅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지원 씨, 오늘은 사무실 일찍 정리하고 같이 나갈래요. 부모님 묘소 가는 길에 같이 가줘도 돼요. 윤정우가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정우 씨, 같이 가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답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후배 번역가들에게 인사를 한 뒤 우리는 함께 건물을 나섰어요. 종로의 골목 위로 노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묘소는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저는 작은 꽃을 두 묶음 들고 묘비 앞에 가만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차렸고 책도 계속 옮기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저는 묘비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옆에 같이 온 사람이에요. 윤정우 씨예요. 저랑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윤정우 쪽을 가볍게 돌아봤습니다. 윤정우가 모자를 벗고 묘비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원 씨 옆에 오래 있을 사람입니다. 윤정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꽃을 한 번 더 가지런히 정돈했어요. 바람이 한 번 길게 불었고 마른 잎사귀가 발치를 한 바퀴 돌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윤정우가 라디오 볼륨을 가만히 낮췄어요. 지원 씨 묘소 앞에서 한 말 진심이에요. 오래 있을 거예요. 윤정우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도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차창 너머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밤늦게 오피스텔에 돌아와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밤의 찬 공기가 한꺼번에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던 그 부엌은 이제 제 인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에 떨던 그 손은 오늘 후배 번역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손이 되어 있었어요. 박민준의 욕설 문자에 울던 그 얼굴은 오늘 부모님 묘비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한 장 띄워놓고 첫 줄에 작게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 이름이 가족이라 해도 끊어내세요.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을 다시 적으세요.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문서를 닫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할 글이 될지 혼자만의 일기로 남을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그 한 줄을 적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환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가만히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까지 차고 맑은 공기가 들어찼어요. 오늘 하루도 제 이름 강지원으로 살아낸 하루였습니다. 강지원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3년 동안 새벽잠을 줄여가며 끓인 죽, 갈아들인 기저귀 천장. 그 모든 헌신이 재수없는 년이라는 한마디로 무너졌을 때 강지원은 무릎 꿇지 않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도장 찍어줄 수 없다던 남편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며느리 자랑이 다 연기였다던 시어머니는 끝내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강지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슬이 될 때 그 사슬을 끊어내는 일은 매정한 일이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라는 것을 강지원은 자신의 두 발로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이고 계신다면 강지원이 안방문 앞에서 내려놓았던 그 죽그릇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당신의 이름 석자로 충분히 빛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